안녕하세요. TV로직의 신수근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와 컬러를 중심으로 해서 HDR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적인 요즘 이제 영화와 드라마에서 HDR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HDR에 대해서 다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그다음에 다 알고 계실 거고 또한 현장에서 많이 작업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왔고 아직 HDR을 제작하는 데 있어갖고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들을 나중에 제작하실 때 그리고 또 이제 색 보정을 하실 때 그 참고하시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R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의 혼란이나 아니면 좀 그 잘못 전달된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오늘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HDR을 하는 목적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장이나 아니면 현실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을 최대한 그대로 그 시청자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만족돼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HD에서 UHD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더 현실감과 이제 사실감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들이 여기 보이는 이 5가지 요소들입니다. 네. 먼저 해상도가 점점 높아져야지 사실감과 현실감을 느끼게 하기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상을 좀 더 깨끗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컬러 뎁스 혹은 빛 뎁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만족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이 지나가느냐 하는 이런 그 프레임 레이트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눈으로 보는 컬러들을 모두 최대한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있는 색 재현 능력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어떤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구현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제 UHD는 이미 방송을 이제 몇몇 나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UHD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해상도, 그다음에 더 높은 비트 뎁스, 그다음에 더 높은 프레임 레이트, 더 넓은 색 재현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직 HDR에 대해서는 개념이 정립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6년경에 들어와서는 그 HDR 표준도 만들어지고 각종 이제 가이드라인도 이제 표시가 되었고요. 또한 이제 카메라라든지 이런 그 카메라를 위점으로 해서 이런 그 기기들이 점점 더 이제 HDR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BT2020, 그러니까 UHD 방송 표준을 정의했던 ITU-R BT2020 문서에서는 HDR이라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이제 ITU-R BT2100 문서에 와서는 HDR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이 4가지 요소들이 5가지 요소들이 그 모두 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이고 사실감을 이제 전달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인데도 불구하고 BT2020에서는 HDR이 빠져 있었고 근데 BT2100에서는 이제 5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지만 대신 BT2100에서는 단순히 UHD뿐만 아니라 HD 혹은 2K라고 불리는 이런 조금 더 낮은 기존의 우리 해상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색 재현 범위 같은 경우는 BT709 옛날에 HD 색영역에서 BT2020이라는 아주 넓은 색영역으로 이렇게 넓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R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우리가 보통 LCD를 기준으로 친다면 0.1니트에서 그러니까 블랙 레벨이 0.1니트에서
뭐 높게는 한 그 100니트 요 사이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다뤄왔었는데요. 이제는 HDR 시대에 와서는 최소 0.01니트에서 최대 1000니트 혹은 이제 PQ 같은 경우는 10,000니트까지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높은 그 좀 더 높은 해상도, 좀 더 높은 프레임 레이트, 좀 더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 돌비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 보면 특히 날이 밝은 날 야외에 나가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꽃 하나에만도 뭐 10,000니트가 넘게 반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100니트 이하의 어두운 부분도 항상 공존을 합니다. 우리 눈은 이렇게 아주 어두운 부분부터 아주 밝은 색까지 10,000니트가 넘는 밝은 색까지 우리 눈은 볼 수가 있고 또 구별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건 제가 이제 스위스의 로잔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제가 직접 촬영한 건데요. 실제로 우리 눈은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나무 밑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도 잘 보이고 동시에 오른쪽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사람이나 저 뒤에 있는 산, 뭐 배 이런 것도 매우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그런데 카메라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동시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뭐 장면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눈은 바닥에 쓰여져 있는 컬러 글씨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저 밖에 있는 창문 밖에 있는 어떤 바깥 풍경도 우리 눈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는 이 모든 걸 동시에 다 담을 수는 없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다 볼 수 있는데 이 볼 수 있는 데서 보여지는 이 모든 장면이나 컬러나 어떤 명암의 차이를 우리 영화 감독님이나 카메라 감독님들이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해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런 어떤 배너 안에 있는 컬러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우리 눈은 또 저 뒤에 있는 성당 안에 실내 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볼 수 있는데 카메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주 이렇게 그 배너에 초점을 맞추면 뒷배경이 완전 깜깜해지고 뒷배경을 살리다 보면 이 배너가 허옇게 날아가는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영상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예. 뭐 야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튤립 밑에 있는 뿌리 부분에 있는 어두운 색과 저 뒤에 있는 산에 그 눈이 내리는 이것을 동시에 보여줄 수 없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세계에 있는 아름다운 영상을 전달하고 싶어도 아니면 멋있는 그림이나 뭐 그 대조를 보여주고 싶어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HDR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이 된 것인데요. 이제는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렇게 그 카메라와 어떤 디스플레이와 어떤 뭐 관련 장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해왔고 이제 제대로 된 영상을 제대로 된 명암 대비와 밝기를 보여주자는 것이 바로 HDR의 목적입니다. 네, 이 그림은요. 뭐 아주 조금 약간 과장된 측면도 좀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눈이 현실 세계에 있는 이런 컬러들을 실제로 촬영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편집하고 색 보정하고 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는 디스플레이의 다이나믹 레인지,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이제 뭐 모니터나 TV 같은 그런 이제 보여주는 기기들인데요. 이런 기기들의 한계로 인해서 실제 있는 것의 뭐 몇 분의 1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SDR, Standard Dynamic Range라고 이제 정의를 이제 했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그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최대한 많은 컬러와 많은 강한 명암 대비를 보여주도록 하자 하는 것이 바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TV나 방송,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그 HDR 이전에 이미
그 사진에서 그다음에 CCTV 쪽에서는 벌써 HDR의 개념이 조금 먼저 도입이 됐습니다. 아마 그 DSLR 카메라를 그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HDR 포토라는 개념을 이제 그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도 HDR 포토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노출의 정도를 조금씩 달리하는 사진들을 3장이나 4장 정도를 착착착착 이렇게 찍어갖고는 그 노출이 좀 높게 된 데서는 밝은 부분을, 노출이 좀 낮게 된 부분에서는 이제 어두운 부분을 취해서 합성을 해주는 게 바로 이 HDR 포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노출을 조금씩 달리함으로써 이제 여러 장을 합성하면 아주 멋있는 그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착착착착 여러 장을 찍어대다 보니까 그 사이에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하면 이제 모션 블러 같은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겹쳐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에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CCTV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밖에 있는 창밖에 있는 쪽에다가 노출을 맞추면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 또 안에 있는 사람의 노출을 맞추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근데 CCTV는 어떤 증거를 잡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모든 사물이 다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HDR 포토와 비슷한 개념으로 와이드 DR, 그러니까 WDR,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예를 들면 60프레임 중에서 30프레임은 좀 노출을 낮게, 그 다음에 30프레임은 좀 노출을 높게 해서 이 두 개를 합성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합성해서 보여주는 게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의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송이나 영상에서는 이런 그 HDR 포토나 아니면 와이드 DR의 개념을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촬영하는 중간에 모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움직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그 겹쳐 보이는, 아니면 이제 이 피사체가 좀 흔들려 보이는 이런 이제 단점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송이나 영화에서의 HDR 개념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플한 그런 개념입니다. 뭐냐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주 넓은 카메라로 찍어서,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10스탑 아니면 12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찍던 것을 14스탑 아니면 아주 이제 극히 드물겠지만 한 16스탑에 되는 카메라로 촬영하자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하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안에 그 HDR용으로 고안된 카메라 감마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HDR 뒤에서 이제 HDR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HDR 이제 뭐 PQ나 HLG의 얘기가 나올 텐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카메라 감마고요, HDR용으로 고안된 카메라 감마를 사용해서 카메라의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부족한 것을 보완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주 넓은 그런 디스플레이로 보자.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모니터나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HDR 포토나 아니면 HDR, WDR 그 CCTV하고는 개념이 다른. 그 다음에 이제 기기가 카메라 같은 캡처 장비나 아니면 모니터나 TV 같은 디스플레이 장비의 성능이 일단은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기존에는 우리가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SDR 같은 경우도 과정은 비슷합니다. 단지 SDR은 우리가 한 100니트 정도의 CRT 모니터, CRT 텔레비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표준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SDR에도 카메라에서 촬영을 한 다음에 카메라 감마를 먹이죠. 좀 더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메라 감마를 먹인 다음에 그다음에 색공간 변화를 해갖고 이제 뭐 프로세싱해서 나중에 이제 0.1에서 한 100니트 정도 되는 LCD, 과거에 CRT로 치면 0.01에서 한 100니트 정도 되는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진 한 1000대1에서 10,000대1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진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봐왔던 것이 우리가
지금 HDR에 대비해서 과거에 이제 말하는 SDR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SDR은 이제 우리가 지난 20세기 초반부터 최근까지 사용해 왔던 것이 바로 이제 SDR을 한다면 지금 제한되고 있는 HDR은 어떤 내용들이 이제 표준에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서에 보시면 이제 그 ITUR BT2100 문서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제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HDR을 관련된 이제 문서 번호라든지 문서 이름 관련해서 혼란이 좀 있어서 먼저 이 문서 이름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이제 알려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U라고 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 방송통신연맹이라는 그 단체의 약자고요. 그 중에서도 ITU-R이라고 하면 ITU에 몇 가지 섹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ITU-R은 그 ITU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뜻합니다. 이 외에도 ITU-T라고 해서 표준을 만드는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U-D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담당하는 섹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ITU-R 하면 국제방송연맹의 그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섹터구나. 거기서 만든 표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REC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recommendation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권고안인데요. 권장안. 말은 공고안, 권장안이지만 사실상 이게 국제 표준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BT2100. 과거에 이제 우리가 SDR 할 때는 이제 BT 709, BT 601, BT 2020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BT는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괄호 열고 텔레비전 돼 있는데요. 이 브로드캐스트 텔레비전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방송 쪽을 위한 표준 문서 2100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SDTV를 이제 그 정의한 표준 문서는 BT601이었고요. 그다음에 HDTV 표준은 BT709였습니다. 그다음에 UHDTV 표준은 BT2020이라는 문서에 담겨 있었고요. 이제 HDR이 포함된 이제 그 새로운 표준은 BT2100이라는 문서에 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또 보시면 이게 문서 이제 이름이 좀 길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부르시는 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ITUR BT709 이렇게도 부르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북미의 많은 분들 중에는 이제 REC 709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BT709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HDTV 표준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BT709 HDTV 표준의 안에는 화이트 포인트니 해상도니 프레임 레이트니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떨 때는 그냥 BT709를 그 HDTV 전체 시스템에 대한 파라미터를 얘기할 때 쓸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 안에서 색 재현 범위, 즉 RGB의 색좌표를 이제 뜻할 때 그때만 또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척 들으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BT709다, BT2020, BT2100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여러 가지의 파라미터들이 이제 다 포함된 어떤 그 방송 시스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BT2100 문서의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항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이제 화면 비율이죠. 화면 비율은 역시 16대 9입니다. 방송 표준이기 때문에 16대 9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는 BT2020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UHD1이라고 얘기하는 3840-2160, UHD2라고 얘기하는 7680의 4320 해상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HD 해상도였던 1920, 1080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BT2020과의 차이점인데요. BT709는 1920, 1080 해상도를 규정했고 BT2020은 3840, 그다음에 7680을 정의했는데 BT2100에 와서는 HDR에 와서는 다시 HD 해상도도 포함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해상도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볼 때,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텔레비전의 화면 크기, 그다음에 우리 앉아 있는 시청자와 텔레비전과의 거리에 의해서 해상도는 쉽게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55인치 TV를 가정에서 3m 거리에서 본다. 그럴 때는 HD 해상도인지 UHD 해상도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시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 5m 거리에서 55인치 TV를 본다 했을 때는 우리가 HD와 UHD 해상도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는 항상 화면 크기에 이제 비례해서 잘 느끼고요. 그다음에 시청 거리에 반비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HD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빛의 밝기, 그다음에 어떤 컬러 간의 명암 대비에 의해서 이제 느끼기 때문에 거리가 멀더라도 쉽게 그거를 밝기나 어떤 명암 대비를 쉽게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은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낮은 HD에서도 HDR은 상당히 효과를 이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BT2100 문서에서는 1920, 1080 해상도까지도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BT2020에서는 기존에 이제 HD에서는 우리가 프레임 레이트가 뭐 30p, 그 다음에 50i, 60i까지가 들어갔었죠. 근데 BT2020 UHD에 와서는 이제 i가 들어간 인터레이스가 사라지고 모두 프로그레시브 스캐닝으로 바뀌죠. 그런데 BT2020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하이 프레임 레이트가 이제 추가됐는데 100p가 빠지고 120p가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50i나 50p를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유럽 쪽 방송국 쪽에서 불만이 좀 있었죠. 그래서 50의 배수인 100p가 이제 BT2020에서는 빠졌었는데 BT2100에 와서 다시 120p와 함께 100p가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 레이트 쪽에서도 보면 이제 BT2100에서는 50의 배수, 그다음에 30과 60의 배수인 100p, 120p가 골고루 이제 들어갔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에 들어간 파라미터 중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제 reference white, 즉 백색의 색온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0.3117, 3290, 다시 말해서 D65. D65는 데일라이트 6500K죠. 그 데일라이트 6500K는 절대 흑채에서의 6500K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뭐 그냥 하늘색 6500K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오는 태양색이라는 뜻에서 데일라이트 6565 그래갖고 6500K와 흑채 궤적 6500K와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 D65는 우리가 SD-TV, HD-TV, UHD-TV에서 모두 사용해왔던 그 방송 표준의 색온도이기 때문에 BT2100에서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rimary Color라고 되어 있는데 Primary Color는 뭐냐면 RGB라는 삼원색을 뜻합니다. 그래서 RGB 삼원색의 XY 색좌표인데요. 뭐 이 수치만 보시면 뭐 바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BT2020 UHD 표준에서 사용한 RGB 색 좌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밑에 보여드린 것 같이 BT2100에서는 화이트의 색온도나 아니면 RGB의 색좌표가 2020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BT2020은 색좌표가 색 재현 범위가 아주 넓어서
DCI에서 사용한 것보다 훨씬 크고, 그다음에 당연히 HD TV BT709보다도 훨씬 큰, 아주 매우 커서 이상적이긴 한데 아직 현실에서는 이 색을 재현할 수 있는, 이 색을 이제 캡처하거나 아니면 재현할 수 있는 카메라나 디스플레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디스플레이 쪽에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요 빨간색 삼원색이 CIE, 국제조명학회에서 정의한 CIE 색도도 상에서 빨간색 삼각형은 HD TV, 뭐 PC 쪽에 sRGB도 요 BT709 색좌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요 색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 회색은 디지털 시네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DCI P3의 색역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넓은 그 파란색 삼각형은 BT2020에서 정의한 UHD TV의 색역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커서 아직까지는 뭐 실험적인 그 디스플레이 외에는 그 상용화된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넓은 BT2020의 색 재현 범위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NTSC라고 할 때 NTSC도 이런 BT709나 BT2100 같은 어떤 방송을 위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담고 있는데요. NTSC 색 재현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NTSC 색 재현 범위가 1953년도에 미국의 그 방송 이제 미국 연방 그 정부에서 이제 규정이 됐는데요. 이 넓은 색좌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텔레비전 형광체 기술에 의해서 이제 지원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53년도에 넓은 색 재현 범위를 정의했다가 결국 하다 이제 그 TV 형광체 기술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바람에 1980년대에 와갖고는 이 색좌표를 포기하고 아예 표준에서 빼버렸죠. 그래서 1980년대에 와갖고 SDTV의 색 재현 범위를 규정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T601, 예, 지금 여기 보시는 BT709의 색좌표보다도 조금 작은 그런 색좌표를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BT2020도 혹시 1950년대에 NTSC 같이 또 이걸 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기다리다가 또 혹시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 계시긴 한데 다행히도 현재는 OLED라든지 아니면 뭐 퀀텀 다시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 갖고 아마 한 3년 내지 5년 정도가 지나면 BT2020 요 표준에 근사하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이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 뒤에 나올 것인데요. 이제 BT2100에는 이제 두 가지의 HDR용 감마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PQ인데요. PQ는 이제 0.0005니트부터 1000니트까지의 아주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것 같이 1000니트까지의 밝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기존의 SDR, 즉 BT709의 100니트 정도 범위 내에서 보여주던 그런 거에 비하자면 최대 한 8배 정도의 많은 컬러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3차원 색공간에서의 SDR이라고 한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아주 큰 이런 컬러 볼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3차원 색공간이죠. 아니, 색 재현 범위죠. 이런 3차원 색 재현 범위를 따졌을 때 약 8배 정도의 더 풍부한 컬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한 1000니트까지의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아직 극히 일부지만 상용화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0.05니트에서 1000니트 정도의 디스플레이에서 DCI 정도의 색 재현 범위를 가진다면 약 기존의 SDR보다도 한 3.5배 정도 되는 풍부한 컬러를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왜 더 풍부한 컬러를 보여주려고 하냐? 당연히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컬러를 뭐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에서 재현함으로 인해갖고 어떤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 아니면 현장의 사실감, 현실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전달함으로 인해갖고 시청자들이 내가 마치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터에서 우리가 종군 기자가 현장을 촬영했을 때 막 엄청난 뭐 총소리, 포탄 소리가 떨어지면서 막 총알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면 시청자들이 전쟁의 공포를 그대로 느끼고 아, 우리가 뭔가 전쟁을 이제 중단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 아니면 저 무서운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을 좀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감과 사실감을 최대한 증폭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기술 요소가 바로 밝기와 명암 대비, 그 다음에 풍부한 컬러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래프 안에서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CI XY 색도상에서 우리가 기존에 HD TV의 색 재현 범위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뭐 이게 지금 그림이 작아서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진달래라든지 어떤 장미라든지 이런 아주 진한 색, 그다음에 개나리 같은 아주 노란색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표현해 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BT2020 영역으로 가면 이런 색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야외에서 보면 이런 노란색 개나리나 이런 색들이 아주 밝게 빛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색 영역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밝기도 같이 뒷받침해줘야 우리가 이런 색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남자들의 로망, 아주 이런 스포츠카, 아주 빨간색, 노란색 스포츠카를 볼 때라든지 아니면 그 성당에 갔을 때 그 이렇게 고색 창연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봤을 때 모두 HD의 색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낮에 햇빛이 투과시켜주는 저런 아주 그 강렬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깔을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느끼듯이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시청자들이 그 현장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아주 숭고함을 더 느낄 수 있다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뿐만 아니라 이제 컬러를 이제 풍부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HDR 시스템, HDR TV를 위한 여러 이제 파라미터 중에서 앞서 해상도라든지 그 화면 비율, 그다음에 색 재현 범위를 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HDR 감마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BT2100에는 두 가지 HDR용 감마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PQ라고 해서 PQ는 Perceptual Quantizer입니다. 돌비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국제 표준으로까지 온 컨셉인데요. PQ하고 또 HLG Hybrid Log Gamma라고 해서 BBC와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 방송국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해낸 또 한 가지의 HDR용 감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PQ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PQ의 이제 이 표준 문서에 있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네, 이 수학식이라서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식을 우리가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이제 잘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PQ에서 여기 만 곱하기 Y라는 이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Q는 0.005 니트에서부터 1000니트까지의 아주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정의한 그런 이제 HDR용 감마기 때문에 요 만이라는 숫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표준을 이제 얘기할 때 각종
뭐 카메라나 아니면 모니터의 스펙 아니면 여기저기 문서 이런 데 이제 좀 혼란스럽게 이제 용어가 쓰여서 조금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떤 문서에는 우리는 SMPT 2084, SMPT ST-2084 지원해. 또 어떤 문서에는 우리는 PQ 지원해. 또 어떤 문서에는 우리는 BT 2100을 지원해. 이렇게 이제 마구 이렇게 다르게 쓰여 있는데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돌비가 PQ, Perceptual Quantize라는 개념을 돌비 비전에 이제 담아서 제안을 했죠. 돌비 비전은 HDR을 촬영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송출하는 것까지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돌비 비전에 있는서 사용하는 HDR용 감마가 PQ예요. 이 PQ가 이제 돌비가 먼저 제안을 해서 나중에는 SMPT는 뭐 잘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산업 단체라고 할 수 있죠.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 그러니까 그 영화와 방송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만든 표준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가 표준이나 국제 표준은 아니지만 산업 표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여기에 근데 이게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SMPT에서 표준화가 되면 거의 국제 표준으로 이제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SMPT의 2084번 문서로 이제 PQ가 표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그 영화 쪽에서는 PQ를 HDR 촬영을 할 때 PQ를 사용해서 많이 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국제 표준으로까지 가는데 국제 표준에 아까 말씀드린 ITUR BT 2100 문서에 이 PQ와 이제 HLG가 같이 두 가지가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뭐 BT 2100이다 하면 그것도 뭐 PQ를 포함한 것이고요. SMPT ST-2084다 이것도 PQ입니다. 그다음에 돌비 비전 지원하냐 하면 이것도 감마에 대해서는 얘기는 이것도 PQ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혼동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PQ에서 여기 문서에 보시면 EOTF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EOTF.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여기는 뭐 OTF라는 것도 나오고요 하는데 자 요즘에는 아까 제가 쉽게 말해서 PQ나 HLG는 HDR용 감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뭐 카메라 감마 아니면 뭐 인코딩 감마, 뭐 디스플레이 쪽엔 디스플레이 감마, 모니터 감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죠. 근데 한 201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감마라는 용어를 각종 국제 표준에서 잘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이제 봤을 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 오긴 했지만 이 감마를 계산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감마가 주는 어떤 혼란스러움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감마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EOTF 혹은 OETF라는 말을 사용하자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 EOTF는 뭐냐면 여기 써져 있다시피 뭐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간단한 말입니다. EOTF는 Electro Optical Transfer Function의 약자입니다. 자, 일렉트로 정기적인, 옵티컬 광학적인, 그다음에 트랜스퍼 바꿔주는, 그다음에 펑션 함수죠.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를 광학적인 신호,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일렉트로 옵티컬 변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전광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쉽게 말하면 모니터 감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니터 감마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EOTF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 하시죠. 그래서 EOTF, 모니터 감마, 디스플레이 감마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반대말이 바로 OETF입니다. OETF는요. Opto Electrical Transfer Function, 다시 말해서 광학적인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함수다. 다른 말로 하면 카메라 감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인코딩 감마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OETF는 그냥 카메라 감마, EOTF는 디스플레이 감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OTF는 또 뭐냐? OTF는 Opto
옵티컬 트랜스퍼 펑션인데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표준 문서에는 이렇게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적혀져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감마나 모니터 감마를 HDR을 담거나 표현하기 좀 좋게 변형시킨 그런 어떤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Q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두운 0.005니트부터 그다음에 1000니트까지의 아주 넓은 범위를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보시던 모니터 감마와 좀 비슷하긴 하죠. 비슷한데 단지 기존에 우리가 쓰던 모니터 감마는 0.1에서 100니트 정도의 사이인데 이거는 더 넓은 휘도 범위고요. 그 다음에 이 구부러진 정도가 좀 다르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아주 넓은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PQ는 이렇게 부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이렇게 보이지만 예를 들면 이 부분 한 100니트 이내의 범위만 따져본다면 어떤 부분은 감마 한 2.4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은 감마 한 2.8, 어떤 부분은 감마 한 2.9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이 변환 함수가 되겠습니다. 감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요. 감마는 기존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감마, 디스플레이 감마라는 개념들을 계속 사용해 왔었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원래 있던 장면이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런 장면이라 한다면 이런 장면을 카메라에 담자마자 카메라에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은 이렇게 들어온 선형적인 빛을 비선형적인 전기 신호로 먼저 바꿔줍니다. 이렇게 비선형적인 신호로 바꿔주는데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요. 전에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감마가 이렇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감마를 넣어준다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이런 특성이 있다면 디스플레이 앞에다가 회로 하나만 넣어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데 카메라에서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죠. 카메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요. 제가 여기 다른 그림은 준비해오지 않았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밝은 색간의 차이에 비해서 어두운 색간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밝기 5%에서 10%로 변할 때 우리 눈이 반응하는 정도하고 90%에서 95%의 밝기가 똑같이 5% 가격이었지만 90%에서 95%는 우리가 밝기 변화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5%에서 10%로 바뀔 때는 되게 민감하게 우리 눈이 알아챕니다. 이런 우리 눈의 어떤 시감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전기 신호를 이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비선형으로 이제 카메라 감마를 넣어주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EOTF와 OETF가 각각 디스플레이 감마하고 카메라 감마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OETF, 그다음에 EOTF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전적인 프로세스 측면에서 본다면 원래 있던 현장에서의 여기 씬 라이트라고 써 있는 현장에서의 빛이 카메라로 들어가서 OETF를 거쳐서 나중에 디스플레이에 EOTF를 거쳐서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바뀌는 것, 이 전체 과정을 OOTF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서 카메라에 빛이 들어가서 나중에 모니터나 TV에서 다시 빛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옵토-옵티컬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OOTF가 카메라 감마와 디스플레이가 만나서 다시 원래의 그 빛이 선형적인 빛이 재현된다고 했는데 이건 컨셉상으로는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OOTF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약간 어둡게, 약간 어둡게 이제 보통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나 TV를 보는 이제 그 시청 환경하고 또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스플레이의 밝기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그 크게 봐갖고는 우리의 시청 환경을 브라이트, 딤, 다크 이렇게 세 개의 그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 같은데
조도가 한 400룩스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밝은 상황을 브라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나라는 좀 가정에서도 밝게 거실을 밝게 이제 해놓고 보지만 그 구주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는 이제 주로 간접 조명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저녁에는 약간 살짝 어두침침한 정도의 느낌의 이제 조명을 켜는 게 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딤하다, 약간 살짝 어둡다 할 그 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딤 컨디션에 맞추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TV 방송은 텔레비전에서는 그 살짝 이 감마 커브가 내려가게끔 최종적인 그 OOTF가 조금 내려가게끔 해주고요. 만약에 극장 같은 깜깜한 곳이다. 그러면 다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깜깜한 상황에서는 훨씬 더 이제 요 커브를 아래쪽으로 구부러지게끔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모니터 감마를 갖다가 보통 한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2.4, 그 다음에 극장 같은 경우는 2.6, 2.7 이렇게 감마를 아래로 많이 구부려주는, 그래서 좀 더 계조별 색깔이 좀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밝은 데 동일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장면을 밝은 데서 볼 때와 조금 어두침침한 데서 볼 때와 완전히 깜깜한 데서 볼 때 똑같은 영상이 나오도록 일관성을 유지해 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카메라 감마는 OETF, 디스플레이 감마는 EOTF, 또 빛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또 텔레비전에서 빛이 나오는 이 전체 최종적인 이것을 OOTF라고 부른다 하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T2100 표준에서 또 한 가지가 이제 PQ를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표준이 아까 말씀드린 HLG,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인데요.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는 말 그대로 그 전체 이제 그 커브 중에서 일정 부분은 감마고 일정 부분은 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도 조금 더 이제 쉬워 보이실 텐데 그림으로 한번 이제 보시면 그 기존에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개조를 안부나 명부 중에 하나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존에는 보통 니라는 기능을 카메라에서 많이 사용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85%에서 이렇게 끊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직선으로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 갖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날아가지 않고 이제 카메라에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도 이와 원리는 대충 비슷한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렇게 그 니 같이 직선으로 하이라이트를 이제 꾸겨 놓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제부터 이제 로그 함수를 적용해 갖고 이렇게 곡선으로 넣어줌으로 인해 갖고 조금 더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잘 담길 수 있게 효율성을 높여준 것이라 보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HLG는 0.001 니트에서 한 1000 니트 정도의 그 휘도 범위를 이제 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HLG도 뭐 2000 니트, 3000 니트 높아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시스템 감마를 적용해왔고 어떤 밝기가 다른 최대 휘도가 다른 디스플레이에서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는 그런 그 감마를 HDR용 감마를 구현한 게 이제 HLG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Q 같은 경우는 뒤쪽에 가서 나중에 촬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쪽에 가서 작업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HLG는 좀 융통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방송 현장에서 이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이제 표준이 되겠습니다. SDR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휘도도 0.1니트에서 한 100니트 정도 범위의 작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좀 작은 그 색 재현 범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BT709라 친다면 BT2020은 색 재현 범위를 아주 넓혀줘서 우리 기존보다 훨씬 컬러풀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BT2020입니다. 컬러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요. BT2020은 해상도하고 프레임 레이트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혜택들도 있지만 컬러만 놓고 본다면 일단 훨씬 색 제한 범위가 넓어져서 컬러풀해졌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까지 더 넓은 휘도 범위까지 이제 수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HDR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박스가 이제 옆으로, 그다음에 위로, 그다음에 이게 뭐 우리 인체를 비유하자면 뭐 키도 커지고, 그다음에 뭐 가슴 둘레도 커지고, 어깨도 커진, 뭐 이런 골격도 커진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뭐 3배 이상, 뭐 그다음에 아주 나중에 이상적인 만니트까지 것이 구현된다면 이제 한 8배 정도의 컬러풀한 이제 영상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뭐 조금 다른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익숙한 CIE XY 이거는 1931년도에 고안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2차원 색공간에서 보자면 이렇게 빨간색의 HD 영역에서 아주 넓은 그 빛 UHD 영역으로 색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 인간은 눈은 이제 밝기에 대한 명암 대비에 대한 것도 이제 아주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는 3차원 색공간에서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CAM-OP2, 그러니까 CIE의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 2002년도에 제안된 이 CCAM-OP2의 이제 색역에서 색공간에서 보신다면 SDTV와 이제 HD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역도 넓어지고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도 넓어져 갖고 기존보다 훨씬 더 그 컬러 아까 볼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훨씬 넓은 색역 그다음에 훨씬 컬러풀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건 또 다른 그림이긴 한데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은 내용을 좀 다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기존에는 대략 한 1000대 1 정도의 명암 대비였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 최소 10만 대 1에서 100만 대 1의 명암 대비. 물론 이거는 이제 수학 계산상의 수치이고요. 실제 우리 눈이 이제 느끼는 명암 대비는 앞에서 보신 여기 요 CCAM-OPT라는 색공간에서 보시는 대로 실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명암 대비의 차이는 뭐 2배, 3배 정도가 되겠죠. 근데 수학 계산상으로는 심플한 계산상으로는 한 10만 대 1, 100만 대 1로 이렇게 넓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몇 배 넓은 이제 색 제형 공간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현실적인 컬러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표준의 그동안 HD, UHD, 그다음에 HDR로 넘어오면서 표준의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바뀌어왔나를 이 표에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해상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뭐 색 재현 범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표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 PQ와 HLG 두 가지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BBC 그 연구소에서 이제 그 커멘트한 내용인데요. PQ와 HLG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비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PQ는 절대적인 수치를 가진 그 모니터의 밝기가 그 절대적인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모니터의 영향이 1000니트까지 보여줄 수 있으면 1000니트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1000니트까지 보여줄 수 있으면 1000니트 내에서 똑같이 각각의 개조별 휘도가 매칭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PQ는 그 절대 수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진 모니터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하이라이트를 보여줄 수 있고 더 깊은 블랙 레벨을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HLG는 좀 약간 상대적인 휘도 범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이 있고 방송에서 쓰기에 적합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HDR 표준을 이제 통해서 HDR이 어떤 파라미터들을 담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PQ하고 HLG를 그럼 이제 그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R의 핵심은 결국은 더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 더 넓은 컬러 게럿, 우리말로는 색재현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더 높은 컬러 뎁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컬러 뎁스만 놓고 얘기하자면 PQ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12비트 이상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0.1니트에서 100니트 정도의 범위가 이 정도라면 0.005에서 1000니트면 이 정도의 범위거든요. 이거를 8비트다 하면 8비트면 결국은 256개로 잘라서 빛을 잘라서 보여줘야 되는데 100니트 범위를 256개로 자를 때하고 1000니트 범위를 256개로 잘라서 보여줄 때하고의 한 비트가 개조를 담당하는 개조의 빛의 범위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PQ를 8비트로 이제 구현을 한다면 밴딩 현상, 우리가 개조 뭉침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PQ는 아주 넓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 뎁스도 최소 12비트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카메라나 뭐 모니터나 아니면 각종 장비들이 12비트를 풀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블루레이 산업협회 같은 데서는 HDR10이라고 해서 PQ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기술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10비트를 사용해서 HDR10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블루레이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죠. 자, EBU, 유럽의 방송연맹, 유로피언 브로드캐스팅 유니언이라 해서 유럽 방송연맹입니다. 여기서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방송용 모니터에 대한 어떤 스펙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HDR 모니터에 대한 그 스펙도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먼저 SDR 모니터에 대한 스펙을 잠깐 보시면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라고 해서 컬러 그레이딩, 그러니까 색 보정 작업을 하는데 적합한 모니터를 그레이드 1 모니터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모든 방송 이제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데 표준이 되는 레퍼런스가 되는 그런 모니터죠. 여기에 대해서 뭐 휘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색온도는 얼마나 정확해야 되고 뭐 컬러 그다음에 감마 이런 것들 이런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 데 대해서 여기 이제 문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BU 테크텍 3320이라는 문서에서 정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덜 정확한 이제 모니터링을 위한 그 모니터, 그다음에 단순히 이제 그 화면이 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만 체크하면 되는 그레이드 3급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된 스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업그레이드된 HDR 스펙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HDR EOTF, 앞서 말씀드린 HDR 감마는 뭐 BT2100과 동일하게 PQ와 HLG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디스플레이들이 1000니트까지도 완전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200니트까지는 풀 화이트 스크린,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 백색을 넣었을 때 200니트까지는 제약이 없이 잘 해야 되고 200니트 이상은 이제 조금 이제 파워를 좀 컨트롤 해갖고 넣어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OLED 같은 경우는 1000니트까지 이제 풀 스크린으로 안 되는 게 아직까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OLED에서는 모든 픽셀에다 화이트를 넣어주면 이게 픽셀들이 금방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이제 수명이 다해갖고 뭐 이제 이미지 스티킹 현상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깐씩은 한 뭐 800니트, 1000니트까지도 올릴 수 있지만 계속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실적인 걸 반영해갖고 200니트 이상은 200니트까지만 풀로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랙은 0.0005 이상이 돼야 되고 뭐 피크 루미넌스, 맥스 루미넌스가 아니라 피크 루미넌스 이제 잠깐씩 나오는 거 아니면 일부 화면 영역만 1000니트까지는 올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감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색은 얼마나 정확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문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뭐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모니터들은 극히 드문 상태인데 이런 이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들을 이제 사용해갖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제작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카메라도 제약이 있고 모니터도 제약이 있는데 최신의 카메라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최신의 하이엔드급 카메라들은 상당히 BT2020에 근접한 혹은 약간 넘어서는 컬러들을 캡처할 수도 있고 또 기존보다 훨씬 높은 약 뭐 12 스탑이라든지 14 스탑까지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특히 뭐 S 로그라든지 뭐 C 로그라든지 로그 C라든지 이런 그 HDR용 이제 로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카메라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디스플레이 쪽 기술들은 HDR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역량들이 안타깝게도 부족한 게 현실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실 때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촬영을 하실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뭐 그레이 카드라든지 컬러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1000니트 PQ 아니면 1000니트 HLG를 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요 백색판이 1000니트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런 백색판 즉 조명 앞에 놓고 이제 놨을 때 뭐 이상적이게는 100% 반사가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99.9%, 99.3% 정도 되는 이제 반사율을 가진 백색판을 놓고 했을 때 이 백색판의 실제 휘도는 1000니트가 아니고요. 한 그 뒤에 나오는데 한 100에서 한 400니트 정도가 되게끔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HDR 같은 경우는 뭐 PQ는 10,000니트까지라고 얘기하고 이제 HLG도 보통은 1000니트를 기준으로 이제 그 표준이 잡혀 있지만 레퍼런스 화이트 우리가 SDR에서는 레퍼런스 화이트가 100니트예요. 하지만 HDR에서는 레퍼런스 화이트를 보통 1000니트가 아니라 뭐 200에서 한 400니트 정도로 이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또 이제 제작하시는 어떤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떤 그 레퍼런스 화이트나 아니면 18% 그레이를 어떤 레벨로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U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제방송연맹, 국제방송통신연맹에서 만든 이제 BT2048-2408이라는 이제 문서에 보시면 HDR을 이제 제작할 때 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우리가 초기에 실험으로 해봤을 때는 이 정도 선이 적당한 것 같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8%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Q건 HLG에서 봤을 때 약 26니트 정도가 되면 되겠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건 평균적인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훨씬 낮거나 높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3% 그레이 카드 같은 경우는 약 160니트 정도. 그 다음에 레퍼런스 화이트 레벨은 대략 200니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실내 장면이냐 야외 장면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정도의 레벨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카메라나 아니면 모니터링 할 때 모니터의 이제 웨이브폼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킨톤 같은 경우 우리가 18% 그레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스킨톤 피부색이 대략 피부색의 밝기가 보통 18% 내외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 그레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피부색은 당연히 뭐 백인, 동양인, 뭐 흑인 뭐 다 다른 레벨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이게 그
백인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백인들의 이제 피부색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지역에 따라 다르죠.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휘도를 따지자면 뭐 26니트 내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잔디색 이런 것들은 뭐 한 30에서 65니트 정도. 그다음에 아이스링크다. 아이스링크라면 얼음이니까 이제 반사되는 색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좀 밝은 거죠. 그래서 SDR에서의 레퍼런스 화이트인 100니트보다 좀 밝은 155니트 정도. 그다음에 밝은 화이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백색 반사판 같은 거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140에서 420니트 정도로 이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벨로 본다면 PQ 레벨이나 HLG 레벨을 본다면 이 백색 반사판이 대략 한 54에서 66% 정도. 그러니까 그 10비트 레벨로 보자면 10비트 레벨을 우리가 64에서 이제 940까지의 코드로 봤을 때 거기서 퍼센트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왜 백색이나 스킨톤을 이렇게 가져가냐 한번 이제 여기서 실험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 340개 정도의 기존의 SDR 영상 컨텐츠에서 340개 정도의 뉴스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피부색들을 이제 직접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해 보니 이제 HDR에 가더라도 이제 18% 그레이 카드로 봤을 때 이제 17니트 정도, PQ 레벨로 치면 34% 정도. 그다음에 디퓨즈 화이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퍼런스 화이트를 뜻하는데요. 보통 백색 반사판을 한다면 140니트 정도가 실내에서는 적당하겠고, 이게 PQ 레벨로 보면 한 54%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당연히 훨씬 더 밝은 배경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최대 한 425니트까지도 이제 레퍼런스 화이트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그것이 PQ 레벨로 치면 한 66%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부색 같은 경우는 한 그 실내에서는 한 17니트나 뭐 내외, 뭐 아니면 좀 더 밝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외에서는 한 57니트까지도 피부색을 잡을 수 있겠다. 물론 이것은 우리하고 좀 환경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는 홈쇼핑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이 이제 좀 밝게 하지를 않죠. 밝게 하지 않고 보통 좀 은은한 색 이제 조명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홈쇼핑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밝게 이렇게 조명이나 노출을 밝게 하시고 또 집에서 본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는 환경도 형광등을 밝게 킨 환경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그대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이런 정도의 레벨을 참고해서 서양인의 피부색을 맞추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 보니까 실내의 피부색에 비해서 야외에서의 촬영할 때 피부색은 보통 한 1.7 스탑 정도 밝게 이제 맞추면 이제 되겠다 하는 이제 그 조사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편집하실 때 이런 정도의 기준을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그 레벨을 맞추시면 되겠고요. 색 재현 범위라든지 아니면 감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달라지죠. 그 다음에 HLG, PQ 각각 다른 파라미터들을 이제 조금씩 다른 파라미터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동일한데 일단 그 EOTF 다시 말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감마만 HLG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PQ를 사용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PQ를 하나 더 넣어주고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돌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PQ를 사용하더라도 비디오 레인지를 네로우 범위, 다시 말해서 64940 말고 이제 좀 더 넓은 그 4에서 0에서 1023이나 아니면 그 12비트 경우는 0에서 4092까지 모든 범위를 최대한 사용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할리우드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그 BT2020이 현실적으로 재현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영상을 색 보정할 때 정확하게 BT20 컬러를 보면서 색 보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DCI P3 색 재현 범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뉴에 이런 것도 이렇게 미리 구성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보니까 PQ나 HLG 대신 이제 PQ에 변형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2020 컬러들을 이제 카메라에서는 담을 수 있는 카메라들이 있지만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는 상용화된 디스플레이에서는 BT2020의 한 80%에서 86% 정도까지밖에는 이제 아주 최고급 최상위급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는 이제 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BT2020으로 촬영을 해서 BT2020으로 프로세싱을 하고 이제 색 보정을 할 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DCI 정도의 색 영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BT2020에 원래 있던 컬러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변형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색 왜곡이 아주 진한 색, 아주 진한 외곽색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왜곡이 돼서 우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요 하얀색 요 경계가 바로 이제 실제 모니터가 보여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요 컬러가 들어가 있는 색들이 바로 실제 BT2020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 BT2020에 있는 컬러들이 모니터의 안으로 이제 변형돼서 들어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 제조회사마다 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 재현 범위 밖의 색들을 어떻게 색의 왜곡을 최소화시키면서 모니터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보여주느냐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제조사마다 가진 이제 고유의 기술력이라 하겠고요. 극단적으로는 이런 기능도 저희가 이제 넣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모니터에서 재현할 수 있는 색 밖에 있는 컬러들은 아예 날려버리는, 아예 표시를 안 해주는 그런 기능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왜? 어떤 컬러들이 이제 이 모니터의 색 재현 범위 밖의 것인지 안의 것인지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넣어주고 있고요. 3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그림도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밝은 어떤 예를 들면 장미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DCI 색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장미색은 이제 채도만 좀 줄여서 DCI 색역으로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요. 어떤 아주 진한 개나리색 같은 경우는 아주 채도도 높지만 밝기가 또 아주 밝죠. 그렇기 때문에 밝기와 채도를 조금씩 낮춰서 요 모니터의 색역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색역을 이제 모니터의 재현 범위 밖에 있는 색들을 안으로 넣어주는 것을 이제 게멈 매핑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런 게멈 매핑에 따라서 어떤 색은 왜곡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컬러 그레이딩, 그러니까 색 보정 작업을 할 때는 이 모니터가 가진 어떤 색 재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BT20은 못 보여줄 거니까 BT2020을 어떻게 이 모니터 색역 안으로 이제 잘 매핑해서 색 왜곡을 최소화시켰는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레탁 맥베스 컬러 체커라는 차트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컬러 체커들에 있는 뭐 피부색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컬러 톤들이 어떻게 하면 얼마나 이제 실제로 모니터에서 잘 이제 원래의 색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이제 델타 E 색 차이 계산 공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던 EBU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용 모니터의 이제 이상적인 스펙을 규정한 EBU 스펙에 보면 이런 컬러들이 한 피부색을 포함한 이런 중간색들이 얼마나 잘 정확하게 모니터에서 재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컬러들이 있습니다. 그랬고 SDR용 15가지 컬러, 그 다음에 작년에 추가된 HDR용 10가지 컬러들이 있는데요. 이 컬러들을 실제로 넣어서 HLG 모니터에 넣고서 그거를 계측했을 때 실제로 목표로 했던 색깔과 실제로 재현된 색깔이 어느 정도의 색 차이를 가지는지를 이렇게 분석한 것들이 이런 델타 E, 그 색 차이 계산 공식입니다. 그리고 색 차이를 계산했을 때 보통 예를 들면 EBU 같은 경우는 그 피부색 같은 경우는 델타 E가 뭐 2.6 이하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컬러들은 4.0 이하가 돼야 된다 하는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 이하로 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이런 그 컬러들을 잘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실제로 모니터를 계측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컬러 그레이딩을 특히 이제 SDR뿐만 아니라 HDR은 더 넓은 색역을 이제 재현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이제 정확성을 가졌는지를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계측함으로써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제 특히 BT2020 컬러들 모니터의 색역을 벗어난 컬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색 왜곡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색 왜곡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고서 작업을 하신다면 이제 나중에 색 작업하신 것들이 이제 결과물이 이제 나중에 극장이나 아니면 이제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 좀 더 시청자들이 보는데 이제 다르지 않은 컬러로 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 작업을 하실 때 DCI, 그러니까 BT2020 파라미터 대신 DCI 색 재현 범위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레퍼런스급 모니터들이 대부분 DCI까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면서 내가 구현하는 컬러들을 제대로 보면서 색 보정하겠다 하시면 DCI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원래 BT2020으로 촬영을 했으니 이것을 다 살려서 내가 이제 작업을 하겠다 하실 때는 이제 BT2020을 사용은 하시되 모니터에서는 일부분은 아주 극단적인 밝기나 극단적인 채도를 가진 색들은 조금씩 왜곡이 되고 있으니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제 SDR에서도 마찬가지지만 HDR에서도 이제 정규 범위 밖에 슈퍼 화이트 부분을 가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풀 레인지냐 네로 레인지냐에 따라서 여기 위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더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SD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LCD 기준으로 치면 0.1니트에서 100니트의 범위를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내가 하이라이트를 담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109%, 우리가 109% 이제 슈퍼 화이트라 얘기하는 그 부분을 이제 10비트 코드로 치면 941부터 1021까지의 그 코드 범위를 사용해서 좀 더 많은 하이라이트를 담으실 경우가 있는데 HDR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HDR에서도 예를 들면 HLG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레인지는 940까지지만 940 이상의 레인지를 사용하시면 최대 1000니트가 아니라 이제 1640니트까지의 범위도 이제 담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이제 화이트 레벨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가 SDR의 레퍼런스 화이트는 100니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HDR 같은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 화이트를 대략 한 140니트에서 한 400니트까지의 범위를 실내나 야외에서 사용하시는 게 적당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1000니트는 뭐냐? 근데 1000니트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스페큘러 화이트.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백색 반사판을 갖다 댔을 때 백색 반사판이 밝기가 1000니트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물체 중에서 이제 카메라에 잡히는 물체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아주 반짝거리는 알루미늄 뭐 물체라든지 아니면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조명의 가운데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주 빛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000니트까지 담을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레퍼런스 화이트가 1000니트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HDR 영상 하면 아주 밝은 영상을 시청자들이 기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조금 잘못 이제 전달이 돼서 그런 것이고 만약에 실내 촬영신이다 그러면 SDR로 촬영한 것이건 HDR로 촬영한 것이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야 맞습니다. 조금 더 밝을 수는 있겠지만 SDR로 촬영한 실내신과 HDR로 촬영한 실내신은 거의 비슷한 밝기 레벨을 갖춰야 될 뿐이고요. 단지 창문 밖으로 바깥에 밝은 이제 창밖 풍경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거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실내신으로 치자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1000니트 범위를 이제 굳이 벗어날 이유는 없지만 이제 HLG를 촬영하실 때 만약에 이제 슈퍼 화이트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최대 한 1600니트까지도 아주 밝은 피사체를 부분적으로 담으실 수 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PQ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00니트까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디스플레이의 한계로 인해서 한 1000니트까지밖에 이제 표현을 못 하고 있고요. 뭐 최대 한 2000니트까지 표현하는 이제 방송용 모니터가 일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는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런 스페큘러 화이트, 그 400니트, 야외 씬이라 하더라도 400, 500니트 이상의 밝기를 가진 그런 피사체들이 바로 이런 비행기 날개에 반사되는 햇빛 같은 이런 색들이 날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레퍼런스 화이트가 1000니트, 뭐 2000니트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웨이브 폼으로 보셨을 때 뭐 야외라 하더라도 레퍼런스 화이트는 400니트, 뭐 많으면 450니트 정도까지가 적당하겠고요. 이제 이런 반사된 빛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0니트, 2000니트, 뭐 심한 경우는 10,000니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영상 자체는 카메라에서 뭐 14 스톱을 지원하는 카메라에서 뭐 S 로고를 써갖고 아주 넓은 범위에 뭐 10,000니트 범위의 영상을 담았는데 그것을 일단은 내가 색 보정을 할 때는 1000니트 범위의 모니터로밖에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1000니트 이상의 어떤 스페큘러 라이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이라이트 부분을 압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PQETF라는 기능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ITU의 BT2390이라는 그런 이제 표준 문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한 것이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그 개념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 아주 어두운 블랙 부분과 아주 높은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할 수 없다면 0.01에서 1000니트까지의 범위밖에 모니터가 표현할 수 없다면 이 부분들은 일단은 자르고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부분들을 압축해서 1000니트까지를 이제 이상을 압축해서 보는 방법이 있다 하고 이제 그 방법을 이렇게 구겨 넣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EETF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자면 우리가 예를 들면 0.01니트부터 1000니트까지는 있는 그대로를 다 보고요. 그 다음에 1000니트 넘어가는 그 이상의 빛들은 그냥 잘라버리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1000니트 이상의 것도 나중에 뭐 1000니트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텔레비전도 있으니까요. 그런 텔레비전에서 살려서 보여주고 싶다 한다면 이제 처음에는 요 1000니트까지의 범위를 먼저 색 보정을 다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EETF 기능을 이제 켜는 거죠. 물론 이게 모든 모니터에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만 이런 EETF 기능을 키면 요 위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1000니트 범위 안으로 꾸겨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하게 딱 볼 수는 없지만 요 900에서 1000니트의 범위 내에서 그 1000니트를 넘어가는 밝기들이 이제 개조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영상을 예쁘게 이제 다듬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컬러의 디스플레이가 가진 현재 우리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컬러가 가진 한계, 그다음에 다이나믹 이제 모니터의 휘도 범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컬러에서는 게럿 매핑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휘도 범위에 있었고는 이런 그 ETF 기능을 이용해 갖고 이제 휘도 범위를 좀 하이라이트 부분을 압축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저희 부족한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보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000니트까지면 1000니트 위에 부분만을, 그다음에 내 모니터가 500니트까지밖에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400이나 500니트까지만 정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뭐 하이라이트는 더 압축해서 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가진 역량보다 조금 더 넓은 색역, 조금 더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제 그 보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고요. 오늘 조금 길었지만 그 방송용 모니터를 중심으로 HDR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조금 뭐 숫자가 많이 나온다든지 뭐 전문적인 용어가 나온다든지 해서 조금 뭐 어려운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많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고요. 오늘 이것이 이제 HDR을 현장에서 사용하시는데 제작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었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